거예요. 만조 스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우울증으로 스님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혼자 하는 30분, 함께 하는 7분. 다 털어놔야 되는 분위기인데 일주일에 2시간씩 노래방을 가래요. 스님 취향으로 좀 맞춘 거 아닌가. NG가 노게임이란 뜻입니다. 딴에는 뭐 애를 썼었으니까 지금 이런 편지라도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조금 무식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예,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 먼 길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냥 동네 가듯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 만나 뵈니까요, 더 새롭고, 네. 다음 주는 어디가 또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수인에 오시려니까 아까 보니까 길도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부산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오면서 제가 하린 스님 보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내일 찾아오세요. 이게 답이었어요. 하여튼 여기 용두산에 복잡한 데 오시느라고 더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용두산의 자존심이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실제 부산 하면 광복로가 젊은 사람들의 거리인데 이 그렇죠. 광복로를 딱 잡고 그동안 젊은 포교를 해왔던 그 모습만으로도 아마 용두산의 자존심이 아니라 부산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해 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미타선언의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이기도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님이 그동안에 와서 한 몇 년 됐죠? 지금 한 10년째 됐습니다. 10년 사이 하여튼 이 부산 불교계에서 이 미타선언이 가지는 어떤 역할은 굉장히 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다양해요. 미타선언을 보면 전통적인 느낌의 불교 문화가 아니라 불교의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져 있다라는 느낌 받아요. 뭐 전시라든가 또 미타선언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여러 수행 일정들, 수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면 미타선언이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폭이 속에 알차게 뭔가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양함과 동시에 현대화?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청이나 전통 양식보다 좀 더 가까이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떤 이런 공간? 이게 아마 큰 장점이고 거기에 그 하림 스님이 가지는 전통적이지 않는 하림 스님만의 멋. 네. 그렇죠. 와이 하림. 지난 한 1년 전쯤이니까 제가 겨울에 여기 우리 이제 해남사 신도님들하고 같이 왔었잖아요. 그때
마침 그 송년 분위기라서 이 광복동 거리가 뭐 굉장했었어요. 그 조명 공연 루미나리에라는 그런 그 설치 미술이 이제 진행되던 때였는데 여기 미타선언에 왔다 가면서 그 이 광복동 거리를 한번 걸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차분해지기보다는 들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이 광복동 거리에서 미타선언에만 들어오면 참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마 이제 하림 스님이 만들어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수행 일정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기만 오면 좀 그 광복동 거리랑은 좀 달라요. 광복동 속에 있으면서 또 광복동을 벗어나 있는 그런 절 같아요. 이렇게 그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용두산 공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강북동 거리를 이렇게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속에서 또 아주 쉽게 일반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여기 절이었구나. 여기 이렇게 부처님 법이 있구나. 이런 거 그냥 숨 쉬면서 지나다니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지금 우리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계속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살고 있는 스님은 자신의 삶을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쩌면 잘 몰라요. 그 가치나 의미를. 네. 근데 바깥에서 보면 이렇다. 그런 얘기. 사실 내가 여기 이제 조금 전 들어올 때 이 광복동 거리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여기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타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용두산 올라가는 분들하고 같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마치 여기 이 에스컬레이터가 그 미타선언에 들어오는 길 같아요. 그러니까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미타선언을 바라보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저 위를 바라보면서 올 때 이제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는 저 관세음보살님 상을 바라보면서 오면서 마치 극락세계로 바로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 받겠다 싶었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올라오는 사람마다 극락세계 바로 가면은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고민. 부처님 세계로 올라오는 거죠. 극락에 살아야지. 극락을 갈라 하면 되는가요? 저도 여기 미타선언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 이제 복잡하고 그런 곳에 어떤 오아시스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약간의 좀 몸과 마음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이제 우리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한 절이 될까? 그래서 마음 편한 절 미타선언 이게 이제 방향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미타선언도 좀 이해를 하고 네.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죠. 있죠. 안 PD님, 우리 오늘 뭐 도착한 음성 사연 있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에 그 취재를 나갔었는데 네. 아주 줄을 서서 저희가 사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우선 첫 번째 음성 사연부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봉은사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50대 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불교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작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남편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남편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절에 함께 오더라도 항상 차에만 있지 절대로 법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불교를 믿어보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스님, 우리 남편에게 불륜이 닿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절에도 이제 다란이 기도가
전에는 뭐 밤 1시부터, 이제 11시부터 밤 1시까지, 요즘은 조금 이제 당겨서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보살님을 차에 태워서 절에까지는 오는데, 차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니까, 차에서 2시간을 앉아 있는 게 여간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겨워서 도대체 뭘 하길래 2시간을 저러고 있나. 이러고 이제 바깥에 와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안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뭐 다 이제 신고장구 대달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나. 이런 호기심 때문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같이 절에 오는 정도만 된다면 이건 분명히 희망이 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예. 큰 발전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사찰마다 스님들 다 겪어보셨을 텐데 네,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차 속에서 차를 지키는 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사님들을 법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금방 모셔서 말씀하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장면을 네, 그 거사님이 볼 수 있었으면 네, 또 스님 느낀 것처럼 그런 감동을 그 거사님이 느낄 수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해남사에서 교리 공부하는 공부 모임에서 이번에 제가 우리 불자들한테 줬던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혼자 하는 30분, 함께 하는 7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처음에 절에 오신 분들이 부처님을 형식으로 만나지 말자. 절하는 방법, 향을 피우는 방법에 더 집중하기보다도 혼자서 최소한 부처님과 한 30분 정도는 마주 대하고 마주 보고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혼자서 30분 동안 법당에서 머물러 보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자신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 중, 뭐 이제 사실은 남편이 될 거예요. 주로 이제 여성 불자들은 남편이 될 텐데 그런 남편들과 함께 법당에서 7분 이상 머물러 보기를 숙제를 줬습니다. 최소한 7분 정도를 법당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 절을 하기도 좋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고 두리번거려도 좋은데 최소한 7분 이상을 법당에서 머물러 있어 봐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 부처님과의 어떤 만남의 틈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숙제를 주고 있는데 뭐 이제 스님들도 혹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숙제도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절마다 이제 절의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그 환경을 어찌 보면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림 스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잔디 운동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거사님들이 아까처럼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좀 그래서 공차로 오라고 지금 요새 축구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드디어. 예. 그러니까 일단 공차로 오는 건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와서 같이 공을 차면서 서로 안면을 트고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가 공만 찰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를 아까 뭐 30분과 7분 얘기를 했듯이 공을 30분 찬다면 진짜 한 7분은 같이 우리가 그래도 반야신경이라도 하자 이렇게 서서히 어떤 계기를 자꾸 만들어야 되고 우리 스님들도 오라고만 해서는 이게 안 된다. 올 수 있는 뭔가의 프로그램, 계기, 조건을 우리도 스님들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어놓고 오라. 왔을 때 그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우리 스님들이 해가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법사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잔디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축구를 할 수 있게만 장만 열어주면 그 청소년하고 어른들하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체육에 등산 다음으로 많거든요.
근데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는 축구장이 있는 저를 항상 그게 꿈꿨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 여름만 좀 자다가도 나와서 새벽잠 자고 나와서 운동하러 오거든요. 하림 스님은 기승전 축구 비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산내 남자에 있을 때, 산사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남자 불자들이 더 이렇게 접근이 쉬워요. 근데 등산 오니까. 등산을 통해서 와서 잠깐 법당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참배하고 가기도 하는데 도심 사찰에서는 오히려 남성 불자들이 접근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 환경적인 조건을 역시나 뭐 여러 가지 그 신행 일정 또 남자들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아마 관건일 거다 생각합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불교계의 과제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살님은 노력하고 우리 스님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곧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 예. 축구 얘기하고 싶어요. 축구 이야기를 막아보고 싶으니까 말문이 막히시네요.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금방 이제 남편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전법의 의지고 그게 어찌 보면 스님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애정이나 열정이 느껴지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부 관계, 가정의 관계 이것이 그 일차적인 우선을 두고 그렇죠. 그 이제 어떤 그런 전법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아까도 보면 약간 그것이 안 되니까 약간 짜증나는 듯한 그 표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시고 그 전법은 나중에 2년 되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다는 덧붙이자면은 이 50대 보살님이신데 연세가 조금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조금 들어가시는 목소리신데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호르몬이 바뀐다고 여성화되고 또 여성들은 남성화되는 그래서 또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게 여성들의 마음이고 또 가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 남성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시기가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으면은 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하림 스님 말씀처럼 종교는 사실은 두 번째일 수 있어. 부부간의 어떤 그런 마음의 대화, 갈등 이것을 먼저 해소한 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절에 오시면서 친밀하게 또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저는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러면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후부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못 자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서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해준 항우울제를 먹고 있는데 조금 나아졌다가도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기분이 가라앉아요. 학창시절 저는 친구도 많았고 목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바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내 못난 모습만 크게 보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어느 스님이 도와주실 건가요? 만조 스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웃으시잖아. 글쎄요. 항상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하고 그 심산 스님하고 하림 스님이 한번 같이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하림 스님이 이 도량 막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림 스님한테 이래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스님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신도분들이 스님한테 뭔가 좀 들으려 하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심산 스님이 했던 말이 그때 우울증 걸렸다 했었죠. 심산 스님이 괜히 이렇게 좀 약간 무기력증 정도,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이 좀 무력해서 병원을 갔더니만 그때 한의사 처방이 뭐라고 병원이 아니고 했었어요? 다 털어놔야 되는 분인데 제가 홍법사를 이제 창건을 하게 갔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불확실 때문에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어느 날 한의사 신도분이 왔어요. 부부가. 그래 와가지고 왔길래 그러면 진맥 한번 해보자고. 진맥을 하고 난 뒤에 한참 이랬더니 하는 말이 스님 제가 의사로서 이렇게 이제 병명을 쓴다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단 받았구나. 아니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은 사회적 어찌 보면 패배자, 단절. 예, 사회로부터 완전히 좀 이건 문제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던 차에 내가 우울증이라니 라고 하여튼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노래방을 가요. 네. 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등산을 가라고. 등산을 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라가야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 어떤 고통도 따르면서도 올라갔다 오는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자연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음도 이제 새로워지겠죠. 그 다음에 저녁에 괜찮을까? 처방이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소위 해서 와인이나 어떤 이런 걸 한 잔씩 기분 마시라. 좋아질 수 있는. 혈액을 순환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 어떤 가지고 있던 한 곳에 집중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가졌던 그런 진짜 우울함이 발산이 된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진짜 더 큰 어떤 안 좋은 것으로 결론이 갈 수도 있으니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현상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우리가 요새 그런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네. 전부 지나간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느 도반 스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에 우울해. 살기 싫어. 그런 말 아주 쉽게 해버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수행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을 딱 하고 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사하면서 느끼신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저는 저도 아직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은 조금 모자라고 있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음속에서 욕심 한 숟갈 떠내야지.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 난 너무 우울해서 부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또 산을 타는 좋은 방법도 알려주셨고 정말 노래방에 가서 2시간 동안 노래하면은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은 약간 덜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거 또 많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굉장한 어떤 자기 침체에 빠지고 그것이 요즘 말하는 우리 하림 스님 요즘 지금 감기 드신 것처럼
감기처럼 우울증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가 보면 보왕산매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만약에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업신여기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내지는 곤란함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내 삶의 양약을 삼으라고 했던 보왕산매론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 또 내가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끌고 가야 할 자기 완전한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돼요? 예. 시간 지났어요. 그런 건 상관 아니죠. 그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도장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진단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도 결국 그런 기분, 우울한 기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출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런 기분을 처음에는 처음 느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을 자주 만나고 나중에는 그거를 잡게 되고 나중에는 길이 나요. 우리 업식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분만 느끼면 나는 자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무기력감, 나는 실패자야, 뭐 해도 안 돼, 뭐 하기 싫어. 이런 이제 그쪽으로 습관의 길이 나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약간의 분위기만 그렇게 되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자가 발견을 하면 제일 좋지만, 아니면 스님들이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집착하고 어느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구나 그걸 스스로 알고 뭔가 좀 그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뭐 등산이나 어떤 그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등산은 한 달에 한 번으로 하고 노래는 2번 일주일에, 또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이거는 스님 취향으로 좀 맞춘 거 아닌가. 처방이 등산이 한 10번 되고 한 달에 축구 한 번 하고. 그렇지. 부족한 것도 나고 넘치는 것도 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스님들의 말씀이 이 상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림 스님, 그 미타선언에는 행복공감 평생교육원, 네. 또 명상,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뭐 하여튼 이런 그 새로운 포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원래는 이제 행복선 수행학교라고 참선을 좀 오람스님 모시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를 지금 한 7, 8년 해왔는데, 한 4년 하다 보니까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필요하겠다 해서 그 이제 명상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해서 하게 됐고요. 그걸 한 4년 하면서 이제 약간 그 요즘 평생교육원법이 개정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다가 보니까 이 입구에 뭐 이렇게 그 평생교육원 안내판, 명상상담교육원 이런 걸 보면서 그 하림 스님이 이렇게 제목을 잘 뽑아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도 행복선 수행학교 또는 뭐 클리어 마인드 이런 걸 보면서
하림 스님이 그 제목을 잘 뽑아낸다. 내용은 없고. 아직 내용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런 거 칭찬인가? 칭찬이죠. 칭찬이었어요. 제목까지는 칭찬이었어. 아, 예. 그다음 봐야 된대.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스님께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뭐 명상 심리, 또 뭐 행복 선수의 낙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도 들어오다 보니까 예. 네, 붙여져 있는 것이 스님께서 저걸 다 소화해 내시려고 하면은 자기 어떤 수행이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스님은 언제 또 이렇게 축구만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요. 네. 그 명상 심리학 박사 과정도 또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스님 언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그 공부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긴 한데 뿌리는 뭐 하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참선 뭐 다 마음 공부잖아요. 참선에 대한 공부 좀 해보자고 이제 지금까지 한 축으로 해왔고, 한 축으로는 좀 현대화된 언어로 이제 명상심리센터를,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과정까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평생교육원 통해서 교육부하고 이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이제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해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그 스님 진행하시는 그 애니어그램 그 예. 과정을 함께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어린 시절 어떤 나에게 그런 딜레마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함께 공부해보면서 스님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스님 이렇게 우리 평상시에 얼렁뚱땅 넘어가신다 이런 표현 쓰는데 하림 스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는 생각이 네. 명상 심리사로서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끌어내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얼렁뚱땅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주 깊은 내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왠지 하림 당황스러울 스님께 때는 편지를 네. 받아. 자, 우리 이 PD님 편지 왔습니까? 아이고, 예. 이건 오늘 누가 읽어야 되죠? 글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번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번엔 어떤 사연일까, 이번엔 좀 내가 이렇게 조언해주기가 좋을 만한 사연일까. 사실은 읽어보면 그 편안한데 읽기 전에 좀 긴장돼요. 읽는 사람은 더 하겠죠. 잘 읽어보세요. 저는 26살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출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가를 생각한 지는 좀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법정 스님의 책도 읽고 법륜 스님의 강연도 몇 번 들으러 다니면서 스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은 일단 학업을 마치라고 출가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대학이 진학했는데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공부에는 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처럼 저도 취업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요즘 제 친구들은 한창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아무런 의욕도 안 생기고 오히려 그 모습이 답답하고 허무하게만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 미왕사 출가학교에도 다녀왔는데 거기를 다녀온 후부터 더 갈등하게 되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때의 방황인지 아니면 출가가 저의 길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출가를 하려면 결심이 확고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스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그 발신 보낸 학생 이름이 있나요? 학생은 출가 고민만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내가 그 방금 편지에서 나온 내용대로 예. 작년에 그 미왕사에서 했던 청년 출가학교 거기 지도법사로 참여해서 한 9일 동안 학생들하고 이렇게 일정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군지 모르겠네. 그때 신심을 팍 심어 주셨군요. 그때 나한테 얘기했었으면 뭐 지금쯤 머리를 깎고 내 상자가 돼 있거나 그럴 텐데. 근데 그때 온 사람도 정리를 못한 스님의 책임도 크네요. 뭐 딴에는 뭐 애를 썼었으니까 지금 이런 편지라도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근데 이 출가 문제는 어쩌면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스님들은 다 출가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운명처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됐고 그 결심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출가하냐고 물으면 그냥 좋아서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출가인이 온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 이제 이 정도까지 이 편지를 쓰고 마음을 낸다고 하면 조금 일찍 오나 늦게 오나 하는 문제지 출가에 대해서 아마 확고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내가 그 일정 참석했을 때 이제 그 들었던 느낌들이 이런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돌파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기의 방황, 갈등,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는 하는데 뚜렷하게 뭔가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굳이 출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자기 관점이 없으면서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출가가 아닐까? 이런 데 대한 호기심도 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이제 아마 그 고민의 연속이겠지만 마치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삶으로부터의 어떤 고민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더 다뤄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출가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사회에서는 그 집중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삶에 쫓겨서. 그러니까 출가하면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참고해보는 그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스님께서 출가하실 때는 고민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한 상당한 기간을 고민했죠. 그러셨어요? 의외이신데요. 어렸을 때 계셨다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쩌면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미련이 남아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이쪽으로 출가할 마음이 60%고 그럼 바깥에서 대한 세상이 한 40%라면은 저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자꾸 미련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출가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위대한 뜻을 포기할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지도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가를 만약에 이쪽의 삶이라고 말하고 세속적인 삶을 저쪽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논한다면 출가 역시도 삶의 한 그 양태다. 그것이 마치 세상의 어떤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런 삶이 나에게 정말 좋을까? 이렇게 마치 도피적인 생각들은 역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후회할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필요치 않는 고민들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담자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조금 무식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네. 그러니까 전에는 흔히 하는 말로 묻지마 출가였었어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출가하겠다고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를 던져서 출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요즘 좀 세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맞춤형 출가.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이 참선이냐
뭐 교학이냐 아니면 복지나 혹은 포교냐 뭐 이런 어떤 자기 관심 사항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출가를 하면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출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가의 문턱에서 출가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한다면 저는 제가 출가할 때 들었던 얘기 하나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제가 행자생활하러 딱 들어왔더니 노보살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잘했다.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 왜 잘했느냐고 하니까 진짜 출가를 해서 잘 살면 대통령 부럽지 않다. 대통령 부럽지 않은 것이 출가다. 그때는 뭐 우리를 이렇게 잘했다는 어떤 격려 차원에서 이해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림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부럽습니까? 출가한 지금? 아니요, 대통령 인기가 있어서 별로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로부터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시기를 맞이할 때 오히려 스님들은 그동안의 출가 수행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때부터 또 오히려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출가는 일단 하면 그것은 3대가 적선을 해야 출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출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집안이나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출가해서 주스님 얘기처럼 출가해서 거기에 발을 내디디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만큼의 보람이 있다. 30이 거의 다 됐을 때 29쯤에 이제 제 나름대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결정한 이유가 이제 제 자신이 인생 한 번인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 때가 나에게 가장 행복할까? 그걸 이제 오래 고민했어요. 해보니까 다른 것도 뭐 약간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런 돈도 벌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보람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정말 감동적이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는 이제 뭐 하루에 경전 뭐 몇 구절 읽고 그것에 이제 심취해 가지고 뭐 하루 종일 그 심취해 보는 거 또 어디 좋은 산사에 전국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스님이라는 장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국 어느 절이나 가서 며칠씩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 느끼는 그 감동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식구들을 챙길 만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가족을 행복하로 이끌기 위한 예. 그 어떤 부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이 청년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글이 생각이 났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는 당장 죽을 수 있다.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의구심이 사라질 것이며 동시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박함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내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딱 내 삶의 절박함에 딱 섰을 때 과연 무엇이 내 삶의 가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출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고귀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얘기들 이러한 얘기가 오늘 우리 여기 질문을 한 이 20대 대학생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